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의 TJ 맡은 GCPD 고성입니다. 자, 오늘 2시 웨비나는요, 요즘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사업들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실행단의 고도화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의사결정 라인의 고도화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생산 계획을 최적화시키는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AI와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VMS 솔루션스의 두 분의 게스트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각자 인사 좀 하실까요? 네. 저는 VMS 솔루션스의 제품 개발, 클라우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구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클라우드 사업부에서 프로덕트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정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VMS 솔루션스 네. 사이트 가보니까 블로그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알찬 네. 내용이 아주 돼 있던데 네. 그것들 정의사도 포함해서 다른 네, 또 네. 직원들도 다 쓰고 네. 그 샤넬 참 문화로 잘 돼 있나 보죠? 뭐 최근 들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하고 많이 만들어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나중에 방송 끝나고 나서 네. VMS 솔루션스 블로그 한번 보세요. 되게 괜찮은 내용들이 거의 뭐 백서 수준의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VMS 솔루션스가 네. 뭐 스타트업 아니죠? 몇 년 된 회사예요? 이미 25년 정도 됐습니다. 25년? 네. 와, 저 처음 스타트업인 줄 알았어요. 스타트업처럼 아니, 그동안 하고 어디 숨어 나오거든요. 있다가 이제 나타나신 네, 겁니까? 네? 회사가 이제 보통은 대기업의 온사이트에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대외 사업들을 많이 하진 않았던 거라서 네. 많이 알려지고 이러진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창업을 한 거예요? 이게? 네, 카이스트 산업공학과의 한 연구실에서 그 연구실 이름이 VMS거든요. VMS가? 버추얼 매뉴팩처링 시스템. 야, 그런 관련된 기술들을 연구하던 연구실에서 벤처로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는 이제 창업지원센터 같은 데서 네네. 있다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제 지금 형태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제가 놀랬던 게 네. 이런 이제 이 APS 관련된 생산계획 최적화 관련된 그 국내 굴지 회사들 대기업들 네,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이 있던데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그래도 어떤 신뢰도를 받았기 그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도 좀 운이 좋았던 부분도 있는데요. 반도체 회사의 최초의 이제 RTS라고 시스템들을 구축하면서 이제 라인별로 확산하고 좋은 레퍼런스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입소문도 있고 그다음에 성과들을 내는 것들을 좀 보고 각 반도체 회사들 위주로 해서 많이 사업을 좀 진행을 했었던 거가 이제 지금의 이제 기반이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발표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크게 보면은 뭐 한 4개 챕터 정도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스마트 팩토리랑 APS, 디지털 뭐 혁신 뭐 이런 주제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면은 뭐 여러 이제 IT 서비스를 하는 회사나 자동화를 뭐 이제 담당하는 이런 회사들이 각각의 정의들을 가지고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보면은 자동화되고 지능화된 공장이다.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자율제조란 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제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여기 보시면은 반도체 팹의 이제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 공장 안에 저장소라든지 물류, 그다음에 장비들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 안 보이는데. 네, 안 보여요. 네. 그런 것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미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들은 이제 이미 스마트 팩토리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걔를 조금 이제 좀 나눠보면 장비나 물류 장치 혹은 이제 실제로 가공을 하는 장비 레벨에서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거기에 이제 디지털화된 명령을 전송해서 얘를 이제 제어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 팩토리라고 지금 그렇죠. 많이 이제 기반 조성하는 영역이고 기업들에서 투자를 많이 하는 영역입니다. 뭐 네. 국가의 스마트 팩토리 뭐 공장 지원 사업도 거의 되고 그렇죠. 대부분 이제 많이 지금은 이제 고도화로 좀 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은 그러면 이제 고도화 쪽은 어떻게 보면 단위 장치라든지 물류 장치 이런 레벨이 아니라 공장 와이드, 팩토리 와이드의 어떤 의사결정들을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서 이제 어떤 제품을 언제 몇 개 만들고 어떤 사이트에서 만들고 이런 좀 공장 와이드, 팩토리 와이드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 건가. 거기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이제 APS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훨씬 더 고차원적인 거네. 네, 그렇죠. 시장보다는 손과 발보다는 약간 그렇죠. 분해에 해당하는. 네, 맞습니다. 네.
뭐 손과 발도 중요하죠. 그렇죠. 네.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손과 발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디지털 혁신이라는 측면에서는 디지털화 되는 게 필요한 일인 거고,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고, 저희 회사가 보는 거는 이 두 가지들을 결합한 게 디지털 튠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건 이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네. 그 현장에 있는 여러 장비나 설비들을 그 미러링한, 그렇죠. 또 어떤 모니터링하고 네, 그거 맞습니다. 하기 좋게 딱 돼 있는 거고. 대체해서 네. 이제 그렇죠. 실제 가상 공간에서 네. 운영해 볼 수 있는. 그거에 대한 두뇌는 네, 이제 APS가 APS 다. 하는 거고, 네. 그 전체를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APS라고 하는 시스템이 그러면 단독으로 움직일 수는 없는 거니까 실행을 담당하는 ERP, MES, 보통 실행 시스템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이런 디맨드 플래닝하는 DP 이런 시스템들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동작을 하는 거고. 아, 근데 궁금한 게 네, 기존에 뭐 웬만한 이제 기업들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는 ERP, 네, 뭐 MES 다 네, 네.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많이 네네. 있죠. 네. 그러면 ERP나 MES도 뭐 실행기 같은 거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시뮬레이션 네, 해볼 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실행 시스템들은 현재를 바라보고 현재를 확인할 수 있고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네. 현재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면은 APS는 좀 미래를 보는 거죠. 네. 지금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생산을 한다면 미래 제공은 어떻게 될 거냐. 아, 뭐 6개월 뒤에, 네, 그렇죠. 3개월 3개월 뒤에, 뭐 일주일 뒤에, 2주일 뒤에 뭐 어떻게 될 건지 미래를 좀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선행해서 의사결정들을 하고 문제들을 파악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추는 계획적으로 생산을 운영할 수 있는 거에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미래를 보더라도 특정 장비나 설비가 아니라 그쵸. 특정 라인이 아니라 네. 전체적인 전 공장 전체라든지 네, 네. 사이트 전체 네. 그 관점으로도 보는 공장 거죠. 운영하는 사람들은 언제 얼만큼 생산을 할 건지가 중요하지. 그렇죠. 그렇죠. 공장 실행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음에 뭐 하지, 그렇죠. 뭐 그다음 제공은 언제 만들지, 뭐 그렇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맡고 네, 있는 네. 공정과 라인의 효율화만 맞습니다. 따지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제 APS를 조금만 좀 나눠 보면 그것도 이제 계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를 하나의 이제 SCM을 이제 구성하는 네. 체인이라고 보면은 공급 계획은 이제 전체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하는 제품을 전체를 기본 계획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단위도 뭐 주 단위나 제품별 생산량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 계획을 내린다면 생산 계획 그 바로 밑에 이제 팩토리 플래닝이라고도 부르는 생산 계획 쪽은 그 중에 한 공장, 한 사이트 단위로 이제 투입을 언제 하고 출하를 언제 얼만큼 할 건지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걸 이제 보통 저 레벨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각 공장의 생산 공정들 레벨, 네. 장비 레벨에서 어떤 시퀀스로 작업을 할 건가를 결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간트 차트 같은 작업 시퀀스 계획이 나오게 되는 이런 거를 이제 APS의 뭐 계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 네. APS가 좀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SCM 공급망 네. 관리하는 SCM하고도 잘 구조가 잘 맞물 것 같은데. 이거? 그렇죠. SCM을 서플라이 차인 매니지먼트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오케이. 각 영역별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만드는 거를 이제 APS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위 공장 관점이 아니라 네. 서플라이 체인 관점으로 또 보면 이제 되는 보는 거네요. 거죠. 네. 저는 이제 모델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그렇네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디지털 트윈 말씀드렸는데 리얼 팩토리가 있으면 아까 가상 물리 모델과 이제 그거를 계획하고 컨트롤하는 모델로 구성된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생산 물류 관점의 성능을 예측하는 거죠. 가동률이라든지 언제 생산 얼만큼 할 수 있다든지 이걸 예측하고 예측이 정확하다고 하면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우리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와리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보통 사용을 하게 되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네. 제조업에서 그 아까 CPS, 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현재 걸 미러링하는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네. 된 데들이 꽤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의 지금 두뇌 부분이 네. 미숙한 것이 많을 텐데 아직은 네네. 그런 것이 이제 이제 VM 솔루션의 APS 같은 것이 접목이 되면 네. 미러링하는 거하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해볼 수가 있는 거고 해볼 수 있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걸 미러링하는 거하고 쉽게 연동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네, 해봤습니다. 네. 그것도.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그걸 가지고 계획은 어떻게 만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미러링 한다고 아까 표현하셨던 네. 그런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주로 물류 관점에 많이 하지만
저희의 디지털 트윈을 이루는 가상 물리 모델은 시뮬레이션에서 계획을 만들기에 적합한 이런 모델로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각종 의사결정의 근거 데이터들을 만들고 걔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계획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관련된 부분들을 뒤에 잠깐 저희 제품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총 3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델링 결과에 대한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긴급 주문이 발생을 했을 때 이 긴급 주문이 저희 KPI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PM이라고 저희가 예방정비라고 부릅니다. 이 예방정비가 또한 이제 납기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거기에 대한 예시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그동안은 많은 제조업에서 네. 엑셀 갖고 있던 거죠. 그렇죠. 엑셀로 만약에 누가 이제 엑셀 가지고 못하냐 물어본다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엑셀을 사용했을 때 공정의 복잡도라든가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엑셀은 한계점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엑셀은 어떻게 보면은 그 엑셀을 다루는 사람의 전문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APS가 그런 한계점을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그리고 하고 요새 뭐 코로나에다가 전쟁에다가 재난에다가 하여튼 불확실성이 공급망과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불확실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럴 때야말로 엑셀 갖고는 더 이상 그렇죠. 한계가 아닐까. 맞습니다. 품종도 다양해지고 네. 신장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얘는 이제 차량 엔진에 대한 예시를 가져왔고요.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품들이 필요하고, 또 부품은 어떤 부품이 필요하고, 이런 이제 봄이라고 하는데요. 자재 명세서라고 부르는데, 얘를 이제 저희가 모델링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크게 사실 차이점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이제 봄 중심으로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큰 차이점은 없고요. 얘를 모델링을 하면은 저희 제품 내에서 이런 식으로 가시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화면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제품이 필요하고 그 제품들이 어떤 공정을 거쳐서 완성된다라는 정보들을 기본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각각의 이제 수요 정보에 대해서 어떤 수요의 납기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산 계획을 세웠는데 만약에 납기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어느 위치에서 문제가 생겼고 얼마나 문제가 생겼고 어떤 원인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 화면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긴급 주문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긴급 주문과 이제 예방정 보여드리기 앞서 요 계획 대시보드라는 화면이 많이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보시면은 생산 계획을 세우고 나서 뭔가 이제 품질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보는 화면이 계획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총 5가지의 KPI를 보여주고 있고요. 납기 만족도, 뭐 재고 현황, 그리고 재고의 이제 유효성, 생산량, 설비, 가동률 5가지의 KPI를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기반으로 예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화면들이 깔끔한데요, 아주. 예,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노하우 쌓인 걸로 네, 열심히 만들었고요. 색깔도 촌스럽지도 않고 이렇게. 최신 디자인이 다. 네. 이제 긴급 주문이 발생을 하면. 근데 긴급 주문이라 하면 네. 어떤 것이 긴급 주문입니까? 긴급 주문을 이제 예시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실제로 저희가 어쨌든 긴급 주문이라는 건 예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들어온 주문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예시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틀 뒤에 일정 수량을 공급해달라는 주문이 바로 들어온 거고, 예시 기반으로는 굉장히 촉박한 상황입니다. 투입을 해서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 왼쪽 화면을 보면은 긴급 주문이 없을 때는 저희가 납기 만족도를 100%를 달성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자, 긴급 주문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일부 이제 생산 지연도 발생을 하고 생산 차질도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고 싶을 수 있겠죠. 그럼 자세히 보면은 긴급 주문들 중에 일부는 달성을 하고 일부는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세 분석 결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만약에 계획 플래너라면 의사결정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든 긴급 주문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일부만 수용할 것인가, 그런 의사결정을 해볼 수가 있고, 근데 의사결정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보여드리면 일부만 수용을 했을 때는 우리가 지연 생산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생산 차질 없이 긴급 주문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할 수 있겠다라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긴급 주문에 대한 의사결정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산 차질이 뭐 1.6%다, 1.3%다, 0. 몇 %다. 네. 좀 퍼센트 나오지만 네. 사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저것이 하나의 비용으로서 맞습니다. 저렇게 되면 그런 것까지 볼 네. 수가 있는 겁니까? 네네. 매출 손실이 가능한 오케이, 거죠. 오케이. 네. 근데 저희가 만약에 긴급 주문이 들어왔는데 반드시 모두 수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저희가 가장 직관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는 절대값이 그렇다면. 그렇다면 저희가 직관적으로 야근을 떠올리게 되겠죠. 네네. 네. 어. 이 예시에서는 여전히 이제 생산 차질이 발생을 한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특정 작업자 아니면 전체 작업자가 잔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일부 작업자를 추가 배치를 한다던가 이게 작업자뿐만이 아니라 뭐 여유 설비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을 마찬가지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고 적절한 값을 찾아서 생산 계획을 수립을 하면 결과적으로 뭐 지연 생산도 줄이고 생산 차질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와리프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네, 있는 네.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정말 아까 저런 게 되면 사실 그 뭐 절대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 저런 걸 했으면 네, 해본 다음에 또 고객이 또 컴퓨터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거기도 그렇죠. 하면 그때그때 대응도 해주면서 네, 네, 맞습니다. 빨리 의사결정 빨리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영업에서는 제일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방 정비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릴 거고요. 예방 정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 예방 정비의 본질을 보면 저희 이제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캐파의 손실이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 예방 정비를 하는 동안은 생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캐파의 로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방 정비를 어디서 하냐가 언제 얼마나 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저희가 특정 시점에 PM을 예방 정비를 넣었더니 지연 생산과 생산 차질이 많이 이제 급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당연한 게 뭐 수요가 많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유입량이 많아서 할 일이 많은데 캐파 로스가 발생하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시는 간단하지만 얘를 언제 어떻게 하냐를 테스트해 보기가 사실 엑셀이나 이런 환경에서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시에서 예방 정비 시점을 조금 더 뒤로 옮겼을 때 같은 시간을 하지만 시점을 바꿨을 때는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방 정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환경 내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간트 차트를 당연히 제공을 합니다. 간트 차트를 제공을 할 때 여기서도 어떤 설비에서 예방 정비를 언제 얼마나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국내에서 저도 이제 예방 정비라는 것을 토크아이티에서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네. 뭐 저 단어가 네. 나오게 한 게 요새 정말 기업들이 저 예방 정비를 좀 하는 기업들이 꽤 있나요? 어떤가요? 자동화율이 높은 회사들은 많이 하고 있고요. 오. 특히 반도체 저희가 뭐 예를 들었으니까 회사 같은 경우에 그 PM 스케줄을 별도로 잡아요. 네. 그 PM 스케줄을 잡기 위해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의 가동률이 좀 낮은 이런 구간을 찾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저희랑 같이 프로젝트를 한 경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결국 뭔가 어떤 공정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그게 다 원가 절감이고 네, 그게 맞아요. 수익성이니까 네, 네. 그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네. 요 내용은 이제 물류 시뮬레이션 하는 툴하고 저희가 이제 연계를 해본 이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상 예시는 반도체 팹을 대상으로 해서 모델링을 해봤고 여기에 관심사는 반도체 팹에 들어있는 물류 이송 장치가 도대체 한 몇 대 정도 있으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는. 그래서 물류 시뮬레이션은 기존에 네. 그 반도체 공장이 갖고 있었던 거죠, 저거는. 그죠? 저거는 이제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솔루션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오케이. 같이 연결을 네네. 해 놓은 거고요. 보통 이런 데서 이제 관심 있는 거는 도대체 우리 물류 이송 캐파가 얼마나 되나? 뭐 처리를 잘 빨리 할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 있는 거고, 단순하게 물류 시뮬레이션만 했을 때랑 생산 계획을 연결해서 물류 시뮬레이션 해볼 때랑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해보면은 저희가 좀 기본 모델 한 700대 정도 했던 거에 대비해서 700대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OHT 비클이에요. 실제로 이제 반도체에서 반도체 물류 세관의 이송하는 그 천장에 네네, 들어가는 그렇죠. 로봇 같은 네네네, 거? 맞습니다. 그런 거? 그게 사실은 이제 얼마나 우리가 그 OHT를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리 포인트일 건데 네. 그게 많으면 정체가 또 생길 거고 아, 그렇네요. 너무 적으면 이제 또 이송 시간이 길어지겠죠. 음. 그런 것들이 적정한 장비대 수가 얼마일까?
뭐 이런 팹을 디자인할 때 뭐 관심이 있는 요인이기 이게 때문에 중요하겠네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테스트 해볼 때도 생산 계획 기반 하에 물류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생산 것들을 계획 확인해. 기반의 물류 시뮬레이션은 그냥 어떤 것이 그러니까 사실 물류는 여기서 저기로 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저기로 OHT 이동시켜. 아하. 중간에 맞아 정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런 걸 그렇죠. 랜덤으로 발생시키는 거하고 네. 계획을 해봤더니 이 작업물 여기서 끝났으니까 다음 공정으로 이동해야 돼. 아. 이 컨텍스트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 완전 다른 거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 테스트하고 어, 실현해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아요. 우주가 대 그렇게 해가지고 네네. 기존의 그 물류 로봇이 700대였는데 네. 500대 좀 적절하다. 네. 200대를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저거 이제 저 원가마다 어디야? 디자인 할 때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죠. 아, 네, 네네. 그렇네. 네네. 어. 그래서 물류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제 생산 운영하는 거랑 어쨌든 보면 관심사가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것들을 제공을 하지만 생산 계획하고 물렸을 때 훨씬 더 리얼한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적용했던 사례들을 회사별로 하나씩 좀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경험들을 이제 반도체로부터 시작을 했다 보니까 반도체를 좀 적용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반도체는 이제 주로 앞단에는 베어 웨이퍼를 넣어서 회로를 다 형성해서 칩을 만드는 웨이퍼 완성 단계에 이제 팹이 있고요. 그 뒷단계는 칩을 가지고 이제 패키징을 하고 테스트를 해서 최종 뭐 디램이든 플래시 메모리 이런 걸 만들어내는 이런 걸 이제 백엔드 단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팹에는 이제 공정이 적게는 뭐 300개부터 시작해서 500개, 중간에 검사 공정까지 하면 2000개가 이상 되는 그렇죠. 공정을 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움직이는 제공들, 그다음에 장비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가공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현장의 변동 사항을 반영한 빠른 리스케줄이 매우 중요해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 특성을 어떻게 반영했냐. 백엔드도 마찬가지로 자동화 수준이 좀 더 낮긴 하더라도 백엔드 역시 마찬가지로 자동화 수준이 굉장히 높고요. 거기서도 투입을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이제 동일한 공정을 처리한 장비 굉장히 많아요. 다이어태치라고 하는 저런 장비 한 100대? 거기에 와이어본드는 배수로 한 400대, 500대 정도 있어요. 쟤네들이 사실 연동해서 움직여야 되고, 셋업을 한 번에 할 수 없고, 뭐 이런 여러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저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 운영할 수 있는 스케줄을 잘 내려줄까? 이게 이제 다 고민 사항이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풀었을 때 이제 팹 쪽은 전체 공정에 리얼타임 스케줄러라고 RTS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RTS를 구축해서 실제 이제 물류를 하는 자동 반송률을 한 98% 정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네. 제공 수준이라던가 병목 설비의 가동률도 개선했던 와, 10분 주기네, 10분 주기. 10분 주기로 계속 도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공 상황도 계속 바뀌고 장비가 중간에 다운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팹은 보통 한 10분 뭐 이 정도 주기로 계속 리스케줄을 하게 되고요. 그런 시뮬레이션 모델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가 바틀렉이고 어디가 제공이 쌓이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바틀렉이 되는 거에 투자 의사 결정까지 하는 네. 이런 쪽까지 확장해서 이제 시도를 해본 경험들 가지고 있고 백엔드 쪽은 이제 백엔드가 팹에서 완성된 웨이퍼를 투입해서 최종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을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패키지나 테스트 각 전 공정에도 당연히 물류 자동화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제 1시간 정도 회사별로 좀 달라서 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리스케줄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제공 수준을 좀 많이 절감했던 경험. 그다음에 이제 앞에 보면은 그 반도체에서 만들어진 칩이 싱글 칩으로 제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얘를 이제 몇 층을 싸가지고 제품을 그렇죠, 만든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럼 이 몇 층을 쌓는데 같은 종류의 칩을 쓸 수도 있고 다른 종류의 칩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웨이퍼를 조합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러붙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투입 스케줄러를 만들고 자동 매칭을 해주면서 사람들도 많이 줄이고 네.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폐기해야 되는 하나가 불량나면 이제 다 전량 폐기하고 나머지 잔량들을 쓰기가 힘들어지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스크랩 다이를 줄이는 이런 쪽에도 이제 많은 효과를 봤던 이런 쪽이 좀 백엔드 쪽에 네. 뭐 35% 감소, 뭐 60% 뭐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저기 어떤 이 APS의
효용성을 이쪽에 확실하게 느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공장 하나 시작해서 모든 공장에 확산하고, RTS는 사실 공장 단위로 구축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 사례는 이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인데, 요거는 핸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주물로 핸들 형태를 만들고, 포밍을 해가지고 이제 겉에다가 이제 플라스 성형을 하고, 재단을 해서 이제 가죽 같은 거 만든 다음에 이제 그거를 스티칭을 하는, 요게 이제 앞단의 공정이고, 뒷단에는 고객의 이제 생산 라인하고 연결된 제품 공급 계획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최종 조립해가지고 이제 출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 반제품 조립하는 거를 노동력이 많이 드니까 베트남이랑 중국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부에서 주조성형 재단을 한 놈을 가져다가 그쪽에다가 이제 보내주고 받고 하는데 보통 배로 한 2주 뭐 이 정도 걸리니까 안전재고를 얼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나? 그 다음에 그 컨테이너로 이제 선적을 하게 되면 선적 일정이나 컨테이너의 캐파에 따라서 이제 계획들을 거기에 맞춰서 세워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뒷단, 부품을 공급하는 쪽은 조금 장기 계획, 2개월 이상의 계획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때도 이제 안전재고라든지 물류 캐파 이런 걸 반영해야 되는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후단은 고객의 생산 스케줄하고 동기화해서 잘 만들어요.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네. 거기서는 빵꾸가 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맞추기 위해서 거기도 최소 한 3, 4일의 안전재고를 유지하면서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생산을 할 때는 어쨌든 오늘 이거 만들었다가 내일 저거 만들었다가 뭐 100개 만들었다가 안 만들었다가 1000개 만들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평준화해서 생산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셋업을 최소화하는 이런 것들 관심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하나의 모델로 2개월 일별 계획도 만들어서 공급 발주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뒤에는 이제 실제 생산을 할 수 있는 스케줄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도 이제 장비 가동 시간을 좀 증가시키고 셋업을 줄이고, 결정적으로 이제 2단계는 아직 이제 그 APS 구축해서 실질적인 효과라는 게 저 앞단에 있는 저런 거 말고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발생하는 시기는 아니고요. 주로는 이제 수작업으로 하던 네. 많은 업무들, 공유가 잘 안 되던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시스템 기반으로 움직이는 체계로 만드는 요 지금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이게 같아요. 그 아까 베트남, 네, 그거는 반제품 조립까지 베트남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외주사예요. 아, 외주사? 그러니까 공급하는 것까지가 관심 있는 거고, 아, 네. 거기서 언제 우리한테 받을 건가 관심 있는 거죠. 그 계획을 실제 이제 발주 공급을 할 수 있게끔 네. 이제 내려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공급망 문제가 있는 네, 거죠. 네, 네. 공급망. 네. 한 회사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급망 최적화를 네, 한 네. 거네요. 네. 다음 사례는 똑같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긴 한데, 여기는 이제 다 국내 생산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품으로도 출하를 하고 반제품도 출하를 하고 여기서 만든 완제품도 출하를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는 이제 고객 사이드하고 연결 완제품에 대한 안전재고뿐만이 아니라 반제품 재고 이런 것들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관심이 좀 많고, 거기에 대한 관리, 운영의 중요도가 이제 높은 이런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템별로 저희들이 이제 안전 재고 일수라고 하는 것들을 세팅을 해서 재고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주문 충족을 하면서도 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네. 이런 것들을 좀 내서 반제품이 상당히 많이 줄은 거예요, 반제품 제공을. 그래서 기존에 대비 한 70% 정도는 이제 반제품 자체를 좀 재고를 줄이면 반제품으로 발생하는 유지 비용에 이자 비용들이 발생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줄인다고 하면 한 7억 정도, 이러한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셋업도 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획 수립 시간 전반적으로 단축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계획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업무를 이제 계획 수립하는 데 쓰는 거를 좀 줄이고, 모니터링하고 좀 더 의사결정을 하는데 좀 투입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좀 바꾼다. 자, 여기 이런 네. 자동차 부품 제조업 같은 경우에 네. 이런 도입 효과 있잖아요. 네, 실업, 이런 것들을 사전에 네. 도입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상담하셔가지고 네. 이런 거 어느 정도를 러프하게나마 네. 뭐야, 제시하죠. 제시하십니까? 네, 네.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할 때는 POC라는 걸 사전에 좀 하고요. 네. 그걸 가지고 저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데는 그렇게 제시를 하기도 하고. 보통 네. 그런 제시, 물론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네, 네, 네. 일반적인 이제 1차 벤더 뭐 네, 이런 네. 요 정도의 규모라면 한 얼마 기간이 걸리면 그걸 제시를 해줄 수 있나요? 저희 POC는 통상 저희가 워킹데이
한 2주 정도? 2주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오. 이게 지금 모델 자체는 어. 좀 리지드한 모델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데이터를 컨버트해서 저희 모델에 넣고 오케이. 확인을 하는 정도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걔가 이제 실제 아까 시스템 구성상에 보면은 기간 시스템들하고 연결돼서 운영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각종 각 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속성이나 특성들을 또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반영하면 이제 본 프로젝트는 좀 더 길어지게 네. 되죠. 네. 그렇다면 POC 2주 해가지고 자, 이 반제품 재고 요거 줄여가지고 한 7억 정도 이렇게 하면 어느 사장이 이거를 거부하겠어요? 이거 다 할 것 같은데 무조건? 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으시더라고요. 네. 왜 안 해요, 근데? 꼭 그렇진 않으시더라고요. 왜 그렇지? 신뢰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신뢰 문제. 아직 안 해본 거에 아,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APS는 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는 게 아니고 네. 그 시스템 안에 프로세스가 녹아 있으니까 음. 그대로 사실은 실행을 하고 반복적으로 개선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시스템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네네. 실행을 하는 거와 오케이, 연결되는 오케이. 문제라서. 근데 뭐 이따가 우리 얘기했지만 이제 브레임 솔루션스가 그동안 이거를 온프레임 솔루션으로 하다가 네. 이제 이 클라우드로도 만드셨다면서. 네네네. 클라우드로 하면 훨씬 더 이런 처음에 표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제시하고. 네, 맞습니다. 클라우드잖아. 네. 서비스면 아니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더 이것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을 수 있겠는데. 네. 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사례였고요. 여기서 보는 저런 재고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잠깐 한번. 이제 아까부터 봤던 이제 계획 대시보드 내에서도 이 재고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정보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것도 이제 하나의 예시로서 보여드리면요. 처음에 뭐 한 38만 개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생산 계획이 끝나는 시점에는 한 18,000, 19,000여 개밖에 안 남은 예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안전 재고라는 거를 설정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재고량을 다 쓰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러면 근데 보통 이제 제조에서는 수요 변동성도 있고 하니까는 적정 수준의 이제 안전 재고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별로 이제 안전 재고 수준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 재고를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량 단위로 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예시에서 보시면 설정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하루나 이틀로 설정을 했을 때는 그 정도의 수량을 이제 생산 계획이 끝나는 시점에 기말 재고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상태로 이제 주문 바뀐 거를 저희가 뭐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죠. 주문 더 넣어본다든지 빼본다든지 오케이. 양을 늘려본다든지 하면은 수용이 가능하냐? 네. 그럼 저 정도 수준으로 안전 재고를 유지해도 우리 네. 공장의 변동성 대응은 문제 없구나. 그러네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 제약사에 관련된 뭐 사례인데요. 바이오 제약사에 이제 그거는 세포를 배양을 해서 그런 플라스크 같은 데다가 넣어놓다가 이제 배양기를 통해서 점점 세포를 증식을 시키고 마지막에 그걸 수확을 해가지고 정제해서 병입해가지고 생산하는 네. 약품을 생산하는 거니까 이런 과정인데 또 제품별로 한 2, 3개월 정도 연속 생산을 해요. 탱크들에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들 약간 장치산업 비슷하고. 장치산업 비슷해 앞부분은. 네. 그 다음에 이제 투입되는 거는 이제 배치단이라고 해서 일정 양을 한 번에 배양할 수 있는 양만큼 하고 배양이 끝나고 다른 배치를 투입할 때는 또 세척, 멸균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되니까 투입 간에 어떤 간격이 있고 주로 이제 앞에 배양하는 탱크들은 라인별로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정제는 보통의 라인들이 하나 이렇게 제한돼 있어서 저쪽이 주로 이제 바틀렉이 되는 이런 공장이었고 거기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저 생산한 기간이 길다 보니까 제품들을 어느 순서로 생산할까가 상당히 중요해서 MP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주간 단위 롤링을 하면서 3년 정도의 수요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이런 것들을 작업을 했었고 주요 이제 포인트는 저 바틀렉이 되는 정제 공정의 로스를 최소화하는 그다음에 생산 기간을 단축시키는 이런 쪽에 했었고 요거는 거의 뭐 대표님이 실제로 계획을 만드는 이런 쪽이었어서 수작업에 의존하던 이런 업무 프로세스를 이제 자동화하고 시스템 기반으로 생산 운영하는 체계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실제적인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 기간을 단축시킨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여기에 저희가 좀 테스트를 해본 거는 아까 이제 저희들 최적화 막 이런 머신러닝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해봤을 때는 최대 한 7배치 정도 더 추가 생산을 할 수 있는 동일한 기간에
그럼 배치 하나당 뭐 제가 들은 얘기로는 뭐 한 2-30억씩 한다고 해요. 네. 가치가. 어. 그러면 그 정도를 더 생산하면 그만큼의 효용 가치가 있겠죠.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머신러닝을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그 대표님이 이걸 저걸 원래 해줬으니까 네. 무조건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이 머신러닝을 사용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제조기업에 아직도 이게 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네. 주제 다른 거지만 우리나라 이 바이오 제약 이쪽 업종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느낌에? 사실 제가 이제 시스템 가이라서 아, 그 부분까지 잘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오케이. 좀 성장하고 있는 걸로. 네네. 그래서 결국 이제 APS를 도입한다는 거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운영 룰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시스템 기반으로 계획 기반으로 생산 운영을 하는 체계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전에 뭐 얼리 워닝이라고 해서 공급 차질이 발생한다든지 과잉 재고가 있는 부분을 알고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환경이 계속 급변하고 시장 상황도 많이 바뀌는 거에 좀 더 효과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거.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재고도 줄이고 주문 납기를 통해서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고 이런 효과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이런 APS 시스템들이 점점 플랫폼 기반으로 바뀌고 있어요.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외산 제품들도.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게끔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고, APS만 보면 이제 데이터 레이어가 있고,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뭐 시뮬레이션, 저희 휴리스트 AI 모델들 이런 엔진 레이어가 있고, 고객들이 실제로 이 APS를 기반으로 생산 운영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UX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면은 이 자체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지만 AI 기술이 점점 더 그런 의사결정을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 이쪽을 주로 보고 있는 거는 사용자랑 시스템을 인터랙션하는 방식이 바뀐다. 오케이. 과거에는 뭐 메뉴 찍고 입력하고 이런 방식이 뭐 질문하고 답변 받고 우리가 챗GPT 하듯이 그렇죠. 쉽게 되는 네네. 거죠. UX가 이제 쉬워지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과 요약한다든지 분석 오케이. 정보를 요약해서 제공해주는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좀 활용을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엔진 영역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높은 품질의 계획을 만드냐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로직들을 좀 강화하고 예측을 뭐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쪽에 이제 좀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적용되는 이런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뭔가 딥러닝 모델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자동화된 공장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이제 자동으로 하게 되면 잘 운영 단계까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뭐 LLM 가지고 뭐 해보고 있는 것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챗봇 기능을 크게 이제 두 가지 매뉴얼 조회랑 이제 메뉴 탐색 기능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챗봇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쪽 면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얘를 띄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조금 보여드리면 화면을 사용을 하다가 좀 모르는 용어들이 나올 수도 있고 모르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검색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계획 대시보드에서 많이 왔던 뭐 지연 생산, 생산 차질 용어들을 잘 모르겠다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매뉴얼을 기반으로 알려주고요. 거기에 이제 자세한 내용은 링크도 여기서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원하는 정보가 있는데 어디서 봐야 될지 모를 때 그런 경우에도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아까 저 뭐 상세한 정보는 네. 아래 링크에서 3개 있잖아요. 네. 저것들은 그러면 이 모차르트 어시스트 쓰고 있는 그 회사에 있는 문서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저희 회사의 문서, 매뉴얼 문서예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쓸 수 있고 그리고 뒤로 가보면은 이제 얘는 이제 메뉴 탐색 기능인데요. 이 예시에서는 예를 들어 뭐 생산 차질이 발생을 했어요. 생산 차질이 발생을 했으면 어떤 주문이 차질이 발생을 했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럼 주문별로 납기 만족도를 보여달라 하면은 이제 볼 수 있는 링크를 줍니다. 그리고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어떤 주문이 이제 문제가 있는지를 볼 수 있고요. 그 문제가 되는 주문 코드가 실제로 어디서 어떤 원인으로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어디서 생산 차질이 발생을 한 거야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럼 물어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는 화면을 알려주고 이제 링크를 줍니다. 그럼 링크로 들어가면은 그 조건으로 이제 본맵을 이제 보여주고요.
여기서 뭐 특정 이제 부품에서 반제품 조립이 안 됐다라고 얘기가 볼 수 있고 또 앞으로 가면은 또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야. 하지만 더 원인은 여기야. 네. 라는 걸 저희가 추론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사용자가 이 메뉴, 이 제품에 대해서 100% 알지 못할 때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런 경우에는 챗봇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챗봇이 어떻게 보면 비서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좀 저희가 그러니까 저런 게 없을 때는 사용자가 일일이 저 메뉴를 막 그렇죠. 뒤집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뒤집어야 그것이 아주 돼요. 실무자는 잘 알겠지만 맞아요. 네. 실무자가 아닌 사람들은 쉽지 않죠. 그렇죠. 저게. 쉽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런 서비스들을 베타라고 지금 돼 있는데 네. 하다 보면 이제 점점 더 활용도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생각이 나니까 네.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아. 얘가 이런 서비스를 해주면 좋겠다. 메뉴에 있는 내용들을 이 오케이. 화면에 있는 내용들 좀 더 설명하고 요약해 이런 것들로 지금 이제 좀 더 기능을 붙여 나가고 있는. 어떻게 그런 보면 이제 도미 솔루션스가 이제 뭐 2020년 거의 25년을 네, 네, 하신 거 아니야 이쪽 네. 영역. 25년 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나 데이터들, 문서들 갖고 학습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지금도 계속 학습을 시킬 거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이거 관련된 물어보면 이렇게 환각 현상은 잘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게 RAG 이상한 기술을 그죠?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줄여 나가려고 계속 네, 뒤에서는 네, 네. 연구소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죠. 음. 네. 또 한 축에 이제 중간에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잘 만들까? 뭐 이런 고민인데 여기를 보시면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설비 간트 차트인데 설비별로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 그래서 사실 저게 마치 뭐 테트리스를 가로로 뉘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저런 의사결정을 하는 시점을 이제 디스패칭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장비 앞에 대기하고 있는 작업물 혹은 앞으로 올 작업물을 어떤 방식으로 여기다가 작업을 하게 만들까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고려 요소가 많이 있겠죠. 저기 지금 예시로 한 3가지 넣었는데 네. 그거보다 훨씬 더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여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 납기가 더 중요해. 아니면 셋업을 줄여서 효율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가중치를 먹일 수 있는 저런 것들이 전부 다 파라미터가 될 거예요. 그런 파라미터를 가지고 해보면은 똑같은 거지만 가중치가 다름에 따라서 이제 어떤 날을 선택할지가 바뀌겠죠. 네. 스케줄 결과도 바뀝니다. 저희 이제 착안을 한 거는 그런 쪽에서 이제 그런 파라미터들을 놓고 생산량, 셋업 횟수, 지연 주문 건수나 뭐 이런 시간 이런 것들을 KPI로 주고 반복해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저런 파라미터들을 좋은 쪽으로 찾아가는 그런 강화학습 모델을 사용해서 걔를 적용하면은 셋업도 줄이고 생산 사이클 타임도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만들어내는 파라미터를 찾는 거고 네네네. 그 찾아진 파라미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에다 셋업을 해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들을 이제 만드는 쪽으로 한쪽이 연구해서 이제 제품화돼 있는 상태인 거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네. 정말 강학습 기반의 이런 딥러닝으로 네. 하기에 아주 좋은 모델인 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강학습의 기반이 사실 시뮬레이션 그렇죠. 모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싶고요. 한 측면으로는 유사하지만 디스패칭을 아예 그냥 AI가 뉴럴넷을 가지고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착안을 해서 작업물이라든지 장비 혹은 공장의 상황을 그냥 속성 정보 그대로 넣어주고 저 뉴럴넷이 최종 내가 이 시점에 작업이 필요한 낫을 선정을 해주고 그거를 이제 평가해서 저 뉴럴넷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AI 디스패처를 만들고 디스패처가 이제 동작하는 스케줄러로 네.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제품화는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머신러닝은 아직도 좀 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사용하기에는 어떤 허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요거 같은 경우는 AI 디스패처는 내가 이걸 잘 모르겠어. 왜 이렇게 선택했는지. 그렇죠. 근데 이제 현장의 작업자분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네네. 그래서 뭐 XAI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아직 그런 것까지 저희 접목을 못 시킨 거고. 마찬가지로 뭐 좋은 성능이 나는 건 알겠는데 정말로 적용했을 때 위험 요소는 없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반복 학습과 결과를 보여주면서 통계치로 항상 더 좋은 결과를 낸다. 최소한 문제가 되는 결과를 내진 않는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이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AI를 네. 해보시니까 네. 본인 생각에 이건 진짜 맞는 방향인 것 같은데? 네. 그런 확신은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몇 프로 있어요? 몇 프로? 저는 90% 이상 90% 이상? 100%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드네요. 어,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현장에 적용하는 허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를 같이 네, 고민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속 AI 기술들을 저희 시스템에 탑재하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끝으로 이제 그런 여태까지의 경험들, 그다음에 좀 시뮬레이션 기반의 APS라고 하는 뭐 저희 회사가 주로 갖고 있는 그런 독보적인 기술 이런 걸 가지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를 해보자 하는 게 이제 모차르트 클라우드고요. 뭐 기존에 뭐 클라우드만 있는 건 아니니까 요 제품의 특징은 좀 단일한 모델로 네. 플래닝부터 스케줄링 이런 요구 사항들을 다 하나의 싱크로나이즈된 플랜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좀 특장점을 내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경험들을 프로세스로 녹여서 내가 업무를 할 때 요 UI를 가지면 이런 업무들을 쉽게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녹여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방금 보여드린 AI라든지 RF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성격을 제공해주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APS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네이티브 사스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게 언제 나온 겁니까? 모차르트 클라우드. 작년에 만들어졌고요. 네. 출시를 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올해부터? 네. 그럼 이것도 있고 온프리미스 버전도 있는 거죠. 네, 모차르트 네, 클라우드. 맞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 똑같은 네, 아키텍처로 네, 되어 있는 네. 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걸 만들기 전에는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중요한 대기업들 네. 기준으로 해서 약간 SI식으로 많이 커스터마이징식으로 맞습니다. 해주셨다가 네,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도 이런 걸 만들고 싶은 욕구는 엄청 많았겠네요 그동안, 그죠? 엄청 많았죠. 네. 네. 그러니까 고객한테도 사실 이로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저 내부적으로도 뭐 이점이 많이 있어서 이 방향을 좀 지향하고 있는 네. 거고요. 어쨌든 그렇지만 모차르트 클라우드를 이제 뭐 나중에 기업 고객들이 네. 저거를 도입하더라도 네. 일반적인 뭐 오피스 365처럼 띡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많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아까 같이 상담하고 네. 뭔가 이런 것에다 요렇게 하면 이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 프로세스는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아까 같이 온프레미스처럼 대규모 투자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거는 쌌으니까 네. 고객도 부담 없이 해볼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B2B 시스템들의 네. 한계를 좀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고객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 구축하는 과제를 하면은 시스템을 바라보는 게 시스템 구축 시작하고 거의 끝날 때쯤 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요구사항이 그때 나오면 프로젝트도 길어지고 모든 요구사항을 다 수렴하기도 쉽지 않고 네네. 얘는 이제 구축함과 동시에 시스템을 볼 수 있고 교육받고 샘플 데이터라도 돌려보고 내가 시스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감을 얻고 요구사항을 낼 수 있다는 것들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게 또 이런 APS 클라우드가 모차르트 클라우드가 이것이 이렇게 클라우드 쓸 때 네. 사실 제조업에서의 아주 기밀적인 뭐 자료라든지 네. 자산은 뭐 도면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여기다 올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필요가 그쵸? 없죠. 네. 음. 보험 정보도 상당히 중요한 정보긴 한데 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보험은 또 일정 정도 가공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런 정보들이라든지 고객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암호화 이미 처리가 되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고객들이 보통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하면은 우리 데이터 나가는 게 부담스럽고 불편해 뭐 이러지만 네트워크라든지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훨씬 더 안전하고 데이터 보안의 방안들도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좀 안심하고 이쪽으로 좀 오시면 어떨까? 네. 그리고 좀 관심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사실 그 네. 스케줄링은 사실 여기 뭐 우리가 아까 반도체라면 반도체 뭐 몇나노 공정 내용 관심 없는 거잖아. 저희는 관심 없죠. 없는 거잖아. 네, 여기 네. 그냥 이 공정의 인앤 아웃, 네, 인풋 아웃풋만 알면 되는 거니까. 장비에 언제 이 들어갔다 언제 공정이 나오냐. 어떤지는 전혀 일로 가는 네. 것도 아니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 저희 엔지니어들도 반도체 공장에 몇 년 있어도 반도체 자체는 잘 몰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기반으로 이제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그게 클라우드에 올라가던 온프렘으로 서비스를 하던 이제 동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위에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차르트 클라우드가 하나의 그냥 스케줄러, 뭐 플래닝 하는 도구 이런 거보다는 네. SCM의 저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좀 수익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확장한다던가 아니면 적용 대상 영역을 확장한다던가 뭐 인프라가 좀 더 자원이 늘어나야 되는 이런 것들에 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분은 저 기술과 서비스 부분인 것 같아요. 고객들이 온프렘으로 이제 서비스를 구축하고 나면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시킨다거나 서비스를 확장시키기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PS를 도입하는 거는 뭐 필요 조건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품 라이프 사이클도 짧아지고 그렇죠. 시장이 계속 많이 변하고 SCM 네트워크 자체도 많이 변동 요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자동화나 정보화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갈 지능화된 머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는 생산 관리를 하는 숙련된 인력들 줄고 있고 그렇죠. 거기에 IT를 지원하는 인력도 줄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클라우드형의 APS 도입하는 게 매우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SaaS형으로 도입할 때 아까 이제 설명드린 방법적인 측면도 바뀌어서 도입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단축시킬 수 있고 5년간의 운영 비용을 저희가 한번 비교해 보면 한 30% 정도는 절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향후에 어떤 기업용 솔루션 APS의 방향성은 SaaS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는 좀 이제 그동안 네. 했던 주요 고객들. 네. 거의 뭐 순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되는 순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유명한 기업들은 많고 네. 있네요. 앞으로 이 모차르트 클라우드, 요 사스형 APS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형태가 SaaS다 보니 이제 좀 접근성이 좀 좋다는 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그 대기업들 아니더라도 쉽게 접해서 써볼 수 있는 방식으로 솔루션들을 공급할 예정인 거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스케줄러, 뭐 플래너 이런 포지션이 아니라 SCM 전체를 관장할 때 필요한 기능들을 여기에 빠르게 올려서 APS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서비스들을 사용하면서 우리 공급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이제 답변해 주면서 좋은 주말 하신 분 세 분 좀 기억해서 알겠죠? 네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설문도 할 거니까 설문에 여러분들 이게 SaaS니까 아까 SaaS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거 여러분들이 쉽게 뭔가 체험 같은 걸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그 뭐 설문에다가 좀 요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엄청 많네요. 네네. 이남진님, APS 도입 시 KPI 산정은 인력 감소 효과로 가져가야 하나요? 설비 가동률 향상으로 인한 생산성 증대로 가져가야 할까요? 그거는 회사별로 다르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회사가 관심사가 주로 인력 구조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회사라면 인력 감소에 관심이 있을 거고요. 설비를 중심으로 공정이 이루어져야 있는 설비 가동률 향상하고 생산성 향상하는 게 목표가 되겠죠. 근데 뭐 사실 제조업이라면 공정 라인 그 수율만 효과만 몇 프로만 하더라도 엄청난 그렇죠. 비용 절감 아닙니까? 생산성 1% 2% 올리는 게 큰 효과가 될 수 있죠. 김민호님, 기준 정보가 확립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바로 APS를 도입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VMS 솔루션에서 이런 기준 정보 확립에 대한 컨설팅도 해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POC를 하는 이유도 고객들의 데이터 상태를 체크하는 게 가장 커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POC를 바로 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기준 정보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가이드들도 해드리고 프로세스를 어떻게 좀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컨설팅 하셨던 것이 그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 자체 솔루션보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중간에 이제 도입 효과 이런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APS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의 그냥 IT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생산을 하는 생산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하는 문제인 거예요. 프로세스도 정하고 아까 룰도 정하고 그것들을 뒷받침해 주는 게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할 때는 반드시 프로세스 점검을 하시라는 거를 꼭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겠네요. 양승림님, AI를 이용한 APS와 AI를 사용하지 않는 기존 생산 계획 간의 뭐 ROI 향상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좀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 모든 것을 다 AI 기반의 APS로 하면 좋은가요? 아니면 어떤 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사실 AI를 꼭 써야 된다 아니다 이런 관점보다는 네. AI를 써서 도움이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스케줄을 할 때 제가 아까 디스패칭은 하나의 예로 보여드린 거고 네네. 거기에 더 많은 의사결정 요인들이 있죠. 음. 그러면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사이트가 있어. 네. 그러면 어디서 생산하는 게 좋아? 이런 문제들은 디스패칭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런 사이트 분배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적화를 쓰기도 하고요.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결정을 해보기도 하고 이런 트라이를 네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욱님, 클라우드 제품 사용 시 내부 정보가 유출 안 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아키텍처일까요? 예를 들어서 RAG를 사용해서 내부 정보는 사내 DB 저장하는 방식인지요? 지금 두 가지가 약간 좀 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내부 정보 유출이 안 된다기보다는 실제로 비밀에 해당하는 주요한 정보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품 도면이라든지 그렇죠. 네. 설계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 뭐 품질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드린 거고요. RAG는 저희가 인공지능을 뭐 챗봇이라든가 이런 데 붙일 때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는 데이터를 내부에서 처리를 하지 그거를 뭐 GPT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유출을 하거나 이런 오케이. 부분들은 안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 뭐 모차르트 클라우드에서는 어떤 자체 네. 프라이빗 LLM 같은 것이 있는 건가요? 자체 LLM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RAG를 쓰니까 데이터는 저희 내부에 들어 있는 거고 네네. 그것이 이제 GPT라든지 뭐 클로드라든지 이런 쪽에 LLM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에 가는 게 아니고 네네. 서비스를 제공한 저희 오케이, 회사가 오케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네. 보여준 챗봇 어시스턴트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객사의 데이터를 갖고 한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거는 뭐 매뉴얼 검색하고 VM 솔루션 갖고 네네. 한 거니까 네. 데이터를 갖고 한 거니까 맞습니다. 네. 김관도님, APS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최적화시킴으로써 적시 정량, 생산 제조 비용 최소화 등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도입하려는 실무 담당자와 경영진의 의사결정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간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저거는 시스템의 영역이 좀 아닌 네. 것 같긴 한데 보통 이제 저희가 사실 오늘 방송을 들었는데 네. 괜찮은 것 같아. 사장님한테 보고 하는데 사장님이 이 방송 안 들었고 네. 몰라 기자 몰라. 일단 네. 어떻게 이걸 어필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저 간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POC가 아닐까 싶어요. 네. 지금 내부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근거 자료가 그렇네. 없고 그렇네. 어쨌든 쉬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음. POC를 통해서 결과를 보여드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경영진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경영진은 구체적인 숫자 같은 거 좋아하니까 그쵸. 네. 블라블라 요새 뭐 APS 시대입니다 이런 얘기 해봤자 시야도 안 바뀔 것 같고 맞습니다. 아까 보이는 한 거. 2주면 할 수 있다니까 표시 그렇죠. 네. 해가지고 네. 뭔가 구체적인 거를 제시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네. 조한나님은 아까 보니까 대형 고객사가 많은데 대형 네네. 그 중소나 중견 뭐 이런 고객사도 있는지 지금 자동차 회사들 부품 제조사들은 뭐 중소 중견 회사들이라고 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대형사는 뭐 아까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 만든 회사들 이런 쪽이 좀 많고요. 자 허남형님 대일정 중일정 수립 외에 아웃소싱 부문도 일정의 반영 관리가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웃소싱을 한다는 것도 하나의 리소스를 외부에 두는 거고 네. 모델 관점에서는 원 오브 리소스거든요. 그걸 넣고 저희들이 음. 계획을 같이 수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양승님 이 반도체 회사 뭐 있는 거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있는 뭐 거죠? 국내 유명한 반도체 회사는 다 사용하고 네. 있습니다. 이제는 대만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만에도 있죠. TSMC. 거기 약간 네. 아픔이 잠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뭔가 기회가 있었나 보네. 네, 됐습니다. 네. 이영주님, 그러니까 광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리워드의 설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것도 되게 얘기하면 긴 부분인데 네, 그렇죠. 리워드를 다 저걸 이제 쉐이핑을 해가지고 뭐 좀 다른 방식으로 제공하는 건 오히려 좀 효과가 많이 없었고요. 아까 좀 보이신 것처럼 생산량, 셋업 횟수라던가 타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는 것들이 가장 효과가 높았던 거라서 그렇게 좀 세팅을 하면서 계속 트라이를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양승림님, 생산 메인 기능에 대한 AI 적용 사례는 없는지요? 어떻게 보면 계획하는데 이제 아까 머신러닝 적용했다는 게 뭐 그 부분에 해당할 것 같긴 하고요.
특히 그거 말고 저 뒤에 있는 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네. 한승민님, 실제로 도입하려면 생산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확인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모든 공정에 다 뭐 도입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먼저 예를 들면 일부 공정에만 도입해서 네.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는 있는데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어차피 SCM 전체 혹은 생산 라인 전체를 보고 계획을 세우는 거지 특정 공정만 세우면은 조금 더 라이트하게 아까 디스패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 시간이 더 많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네. 이남주님, 반도체 공정은 자동화 무인으로 운영 시 자재 드랍으로 인한 품질 문제 발생 여지도 있는데요. 무빙 로봇에 원인 파악에 사용할 수 있는 CCTV용 카메라가 지원이 되는 건지요? 지원이 된다면 실시간 모니터링도 대응이 되는지요? 저거는 좀 요거는 자동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동화인 네. 거죠? 이용성님, 재고 전략에 있어서 최소 재고, 안전 재고, 전략 재고 각각에 따른 예상 비용의 산출도 가능할까요? 비용 정보를 제공을 해주신다면 가능할 수 있죠. 네. 황준범님, 지금 보니까 레퍼런스가 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 등의 불연속 공정의 첨단 산업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첨단 산업 이외에도 정유 석유와 같은 연속 공정에도 지금 VMS 솔루션스의 APS가 이것이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 지금 POC를 한 회사들이 한 2군데 정도 되고요. 적용하는 데는 문제 없는 걸로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쪽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좋은 시장이겠네요. 네네. VMS 솔루션이. 석재근님, 안전재고에 대한 설정은 사용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닌 지난 1년부터 3년까지의 생산 주문 실적 기반으로 최적의 안전재고 값을 가이드해 줄 수는 없을까요? 가능하죠. 보통 저희가 이제 엔진으로만 문제를 푸는 거로 그냥 끝내지는 않고요. 네. 인바운드라고 해서 고객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저희 모델로 넣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가공을 해서 저런 부분들을 셋업을 해준다든지 셋업된 걸 가지고 RF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적정한 값을 찾아준다든지 이런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장섭님, 기준 정보와 다양한 생산, 출하, 납품 실적 등 누적된 데이터가 방대하게 쌓여갈수록 APS 수행하는 러닝타임이 뭐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저거는 저런 데이터들이 기간 데이터에 누적된다고 지연되는 건 아니고요. 절대적인 데이터 양이 많아질 때 네. 속도가 약간 고려 요소가 되긴 합니다. 네. 네. 자, 이종환님은 이제 VMS에 APS 이런 서비스를 도입을 할 때 기존의 회사들이 다양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자동화 이런 것들하고 뭐 연동이라든지 인터페이스 같은 건 문제는 없는지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금 대기업들 대부분은 저런 구조로 가져가고 있어서 그쪽에 오히려 저희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네. 안선님, 수익 최적화 시뮬레이션 시 국제 시황 리포트 정보 등 연동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요? 저거는 아직 저희가 수익 최적화를 주로 하고 있지는 않아서요. 네네. 네. 자, 질문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자, 오늘 3분인데요. 여기까지 일단 Q&A 네.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개별적인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설문 마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세 분 좀 이름 좀 네. 불러주시겠어요? 네. 저는 아까 그 김민호님. 김민호님, 네. 저는 정상욱님, 허남형님. 네? 허남형님. 네. 네. 허남영, 정상욱, 김민호. 허남영, 정상욱, 김민호. 요 세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준비한 배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보시고 어떠셨어요? 이렇게 해보시고. 하기 전에 매우 떨렸는데 뭘 떨려? 잘하면서. 잘 풀어주셔가지고 아주 네.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자, 그래도 시청자분께 네.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할까요? 네. 오늘
로그인하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APS나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도 좀 찾아주시고 실질적인 도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은 POC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적극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모차르트 클라우드 열심히 개발했고요. 저희 VMS가 가지고 있는 다른 제품들도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 얘기했지만 VMA 솔루션스 거기 회사 홈페이지에 보면 블로그 거기 있죠. 네네네. 홈페이지에 가면 블로그가 있거든요. 블로그 섹션이 있는데 되게 정말 정성 들인 그 블로그 거의 백서 수준의 블로그들이 많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또 매일 다양한 주제로 방송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또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제조 DX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조 매니팩처링이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